우크라이나 전쟁도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쟁의 기본 개념은 바뀌지 않았다. 병력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화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핵보다 강한 재래식 전력, 한국군의 막강한 화력 투사 능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3-40km 이북에 막강한 수십만의 병력의 위협을 항상 머리에 이고 살게 된 거죠. 이걸 막아야 되거든요. 요즘 한국군을 두고 핵보다 강한 재래식 전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 화력 중심 구조로 발전했고 현무5가 기존 무기와 차별화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지금 현대전의 경우에 기술이라든지 또 소프트웨어라든지 좀 많은 부분들이 좀 발전했기 때문에 전쟁의 기본 개념이 좀 많이 바뀌었다, 이런 착시를, 근데 그게 착시예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금 뭐 드론이 날아다니고 뭐 AI 스타링크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물론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특히 이제 드론 같은 경우 활용도가 비약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보면 전쟁의 기본 개념은 바뀌지 않았다. 병력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화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탱크, 장갑차, 야포, 병력, 이게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많은 변화 양상을 보였지만 그러나 병력, 탱크, 장갑차, 야포, 물론 이제 항공전력, 제공권, 이건 기본이죠. 이 중요성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개념은 그대로 우리가 과거로 2차 세계대전하고 똑같아요. 2차 세계대전 사실은 현대전쟁의 가장 기본적인 모범이었거든요. 재해권도 중요했죠. 왜냐하면 히틀러가 전 유럽을 석권한 다음에 순식간에 마지막 남은 영국을 점령을 하지 못했던 게 바로 재해권, 바다를 장악하지 못했었기 때문이거든요. BOB, 배틀 오브 브리튼이라고 그래서 대영 제국이 썩어도 준치라고 해군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이걸 일본, 독일 해군력이 이걸 능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히 영불 해협, 도보 해협을 건널 생각을 못했어요. 도보 해협의 거리는 짧은 데는 35k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BOB 브리튼, 바로 항공전력 BF109라든지 BF110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런던이나 주요 영국의 폭격을 가해서 영국의 전투 의지를 꺾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나 제공권도 장악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제해권 부족을 제공권으로 확보하려다가 실패했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영국에 대한 침략을 포기하고 소련으로 바르바로사 작전으로 돌리면서 히틀러의 몰락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종합을 해보면 2차 세계대전, 현대전의 시초, 시원이라고 할 수 있는 2차 세계대전은 육상에서는 병력, 장갑차, 탱크, 야포, 이게 결합된 게 바로 제공권과 결합된 게 바로 독일의 전격전이었거든요. 이걸 통해서 정말로 전광석화처럼 유럽을 휩쓸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제해권을 가지지 못함으로써 영국을 건너지 못했고, 또 압도적인 제공권을 갖지 못함으로써 제공권만으로 영국을 함락시키는데 실패했고, 결국 육상에서 강자였던 히틀러는 결국 바다를 건너지 못한 채 유럽 대륙에서만 전투를 해야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몰락이 시작됐죠. 이게 이제 사실은 현대전의 시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얘기가 좀 정확하게 좀 설명이 됐습니다만.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육상에서는 전차, 장갑차, 병력, 야포,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양쪽 다 이거 부족 때문에 지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러시아가 드론에 의존하고, 양쪽 다 드론에 의존해요. 왜 그러냐? 양쪽 다 충분한 제공권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의 항공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드론이나 미사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라크전이나 심지어 이번에 있었던 베네수엘라 침공 때도 뭐 미사일이나 드론으로 했나요? 아니거든요. 압도적인 제해권과 제공권을 확보해서 이 델타포스 팀을 투입해서 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양측이 지금 드론과 미사일에 의존하는 전쟁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제공권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흑해의 제해권을 러시아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데사 같은 나머지 지역에 상륙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효과적으로 침공하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게 제공과 제해권의 중요성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지상전에 지금 양측이 몰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양측 다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야포, 포탄 수가 제약되어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장갑차, 탱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 다음에 병력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아주 지리한 소모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대규모의 전면전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어느 정도 우세를 보이지만, 그러나 전선을 뒤집거나 뚫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길게 좀 설명을 했던 이유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2차 세계대전의 중요성, 전쟁의 제공권, 제해권, 그 다음에 육상에서는 병력, 장갑차, 전차,
야포의 중요성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화력전인 거예요. 화력을 얼마나 많이 투사할 수 있느냐가 전쟁을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드론 전쟁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소모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 이게 전세를 완전히 판도를 바꾸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질문으로 돌아와서 핵보다 강한 재래식 전력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국군의 막강한 화력 투사 능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대 전쟁에서 중요했던 점들을 한반도에 그대로 옮겨버리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원래 한반도의 지도를 보면 중심부가 어디죠? 서울, 그 다음에 개경, 개성, 그 다음에 서경이라고 했던 평양. 고려 거란 전쟁에서 보면 서경, 개경 그러죠? 물론 그 이전에는 이제 고구려, 그 다음에 발해, 고조선 이 시대에는 이제 만주를 우리가 호령을 했었죠. 그러나 한반도만으로 좁혀 본다 그러면은 한반도를 경영하는 가장 중요한 수도 위치는 평양 아니면 개성 아니면은 서울, 한성이거든요. 왜 신라는 경주냐면 신라가 원래 경주 쪽에 붙어있던 작은 땅덩어리였는데 이게 한반도를 통일하면서 경주가 그대로 수도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석정에 박혀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지. 그 이후에 한반도 전체를 경영하는 제재는 항상 중심부에 한성이나 개경에 중심을 뒀다는 거죠. 근데 묘청 같은 경우에 이제 서경, 천도까지 평양 했었죠. 그러니까 평양, 개성, 한양, 한성 이 정도거든요. 중심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한반도 전체를 경영하는 데 유리했거든요. 근데 1945년 광복이 되면서 남북이 갈라졌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로 이 38선의 수도 서울이 인접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의 중심이었던 체제가 갑자기 38선이라는 체제가 다른 상황에서 바로 다른 체제 위협에 바로 인접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여기서 전쟁이 벌어졌죠. 그러면서 부산으로 천도를 했죠. 왜? 서울이 함락됐으니까. 그리고 다시 서울을 수복하면서 환도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밀고 올라갈 때니까.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갈 테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제 통일될 상황을 가정을 하고 수도 서울을 돌아온 거죠. 그래서 다시 밀려 내려왔고 중공군 참전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군사분계선 MDL이 그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대한민국의 핵심인 수도 서울이 바로 군사분계선에서 3, 40km, 4, 50km에 있는 아주 위험한 지역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아주 머리 아픈 상황에 직면한 거죠. 만약에 부산이었다면 서울이 그러니까 우리 수도가 부산이었다면은 방어를 하는데 아주 유리했겠죠. 왜냐면 MDL에서 400km 이상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바로 막강한 특히 북한의 장사정포, 170mm 곡산포, 240mm 방사포 이런 것들의 사거리가 5, 60km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전체를 북한의 포병 전력들이 사거리에 놓고 뭐 시간당 10,000발, 20,000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대한민국은 군사분계선, 우리가 적대하고 있는 군사분계선 서울 이북의 3, 40km 이북에 막강한 수십만의 병력의 위협을 항상 머리에 이고 살게 된 거죠. 그러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걸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육상에서 막아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포병 전력, 어마어마한 기갑 전력, 그 다음에 중무장한 보병 전력이 필요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북한의 남하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뭐라고 말했어요? 포방부, 육방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군 중심에 강력한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는 포병 전력을 육성하게 됐기 때문에 강력한 재래식 전력이 일단 필요하게 된 거죠, 첫 번째. 그러니까 수도 서울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강의 육군 전력과 화력 투사 능력을 갖춰야 되니까 포방부, 야포가 많아야 되고 전차가 많아야 되고 중무장한 병력들을 실어날 수 있는 장갑차 전력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그리고 또 하나는 특이하게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세계 해병 전력에서 세계 3위거든요. 28,000에서 9,000 되거든요. 1위가 18만 명 미국이고 2위가 중국에 한 5만 명 내외 되거든요. 우리가 세계 3위예요. 그러니까 이 포항의 1사단, 김포의 2사단, 백령도의 6여단, 제주도의 9여단이 있거든요. 이 2사단이 어디에 있느냐? 김포에 있어요. 그러니까 해병은 상륙을 해야 되고 일단 가혹한 조건에서 계속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병과보다 훨씬 가혹한 조건을 극복해야 되니까 아주 막강한 전투력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병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김포에 있어요. 바로 우리 수도권의 측면을 방어하는데 막강한 화력을 확보하고 있는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해병이 바로 김포 쪽에서 수도권의 측면, 서쪽 측면을 방어하고 있거든요. 자, 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안보 환경, 지정학적인 환경이 첫 번째. 그러니까 강력한 화력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고. 왜냐? 수도 서울이 뚫리면 바로 끝나잖아요. 부산이었다면 많은 시간을 벌면서 전투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수도 서울이 바로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전면적인 화력 투사가 불가피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투가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전쟁이 발발하면 바로 일주일 이내에
전세가 판단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수십만 명 이상의 중무장관 병력들이 사실은 남북이 수도 서울에 3, 40km 이북에 대치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도 막강한 화력을 전진 배치시켜 놓고 있고 우리도 막강한 화력을 전진 배치시켜서 지금 군사분계선 인근에 지금 대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이제 북한의 핵이죠.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예를 들어서 일반 미사일의 경우에 탄두 무게가 한 500kg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폭약이 한 200kg 정도 들어있거든요. 미사일 한 발에. 막강하죠. 200kg의 폭약이 터지니까. 그런데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경우에 위력이 15킬로톤이었어요. 1킬로톤은 폭약이 1000톤입니다. 그러니까 15,000톤의 폭발력이 일시에 터진 거거든요. 그럼 탄두 무게에 200kg 폭약 들어있는 거랑 15,000톤이랑 비교가 돼요? 미사일 수십만 발을 쏴야, 수만 발을 쏴야 그 폭발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무기와 일반 재래식의 폭발력은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비대칭 전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그러면 적의 핵무기를 앞서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재래식 무기 중에서도 폭발력이 아주 강한 무기 체계들, 소위 한국형 독침들을 개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현무포, 현무5 같은 미사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현무포는 탄두 무게가 4.5톤이고 세계 최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현무5는 탄두 무게가 8톤에서 9톤이거든요. 거의 9톤에 가까이 나가거든요. 지구상에서 이러한 폭발력을 가진 무기는 없거든요. 미사일은 재래식 무기는. 근데 왜 이런 무기가 필요하냐면 자, 원샷 원킬로 우리가 핵무기가 없으니 폭발력이 아주 강한 미사일로 적의 거점들을 원샷 원킬 한 발에 하나씩 제거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 집무실 한 발, 노동당 청사 한 발, 인민군 사령부 한 발, 북한 미사일기지 한 발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형 괴물 미사일은 현무5 같은 것이 탄생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걸 종합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현대전의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 2차 세계대전의 교훈. 육상에서는 병력, 장갑차, 전차, 야포라고 하는 이런 화력 중심전. 이 개념을 그대로 수용을 했고 그리고 또 서울이 가지고 위치하고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안보적 환경의 특성 이걸 반영을 했기 때문에 한국군이 막강한 화력을 보유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전차 같은 경우 한 2,300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나 3세대 이상급만 해도 1,700대가 넘거든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그럼 이 숫자가 이제 감이 잘 안 오는데 지금 유럽이 재무장에 나서고 있지만 2025년 기준으로 유럽의 빅4,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이 가지고 있는 MBT 주력 탱크들이 영국은 챌린저를 써요. 프랑스는 르클레르크를 써요. 이태리는 아리에떼를 써요. 그 다음에 독일은 레오파르드 2를 쓰는데 이걸 다 합쳐도 가용한 전차가 1,000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유럽 빅4의 2배 이상의 전차를 한국군이 굴리고 있는 거죠. 물론 뭐 북한은 우리보다 한 2배 정도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 안 굴러가는 거거든요. 6.25 개념의 전차, 60, 70대 전차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한국은 막강한 화력을 유지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한국군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죠. 왜냐? 우크라이나 전쟁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국 전쟁의 기본 개념은 안 바뀌었거든요. 뭐 드론이 다 해결하는데 드론은 새로운 무기일 뿐이지 게임 체인저가 아니고 드론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처음에 일방적으로 당황했던 것 뿐이지 지금은 아니거든요. 뭐 전차 무용론 얘기를 하지만 전차 무용론인데 폴란드 같은 데들이 그 뭐하러 그런 K2 탱크를 사갑니까? 페루가 K2 탱크를 왜 사갑니까? 왜 그러면 이 첨단 시대에 K9이 세계 자주포 시장을 절반을 K9 뭐 노르웨이부터 시작해서 에스토니아, 폴란드, 이집트, 베트남 까지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K9 자주포를 사가죠. 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터키도 알타이라고 그래서 흑표 K2 탱크 기술을 이전받아 갔죠. 왜 이렇게 많이 그러면 탱크 무용론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드론전에 탱크가 처음에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당황한 것 뿐이지 지금 탱크 전력과 드론을 결합하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한국군이 화력에 중점을 둔 또 포병 전력에 중점을 둔 기갑 전력에 중점을 둔 이런 선택은 옳았다는 거를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SLBM을 실은 잠수함 전력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력이 주변국에 부담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잠수함은 전략무기로 취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잠수함은 서브머린, 물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론적으로는 찾을 수 있죠. 소나, 즉 물속에는 레이더파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레이더로 잠든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탐지 체계는 소나예요. 왜냐하면 소리를 전달을 멀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십 킬로 밖에서도 청음을 통해서 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수함 스크루 소리는 특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수함을 탐지해낼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잠수함에는 적 수상함이나 적 잠수함을 찾을 수 있는, 탐지할 수 있는 소나책을 갖추고 있고, 또 수상함도 역시 잠수함을 찾을 수 있는 소나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항공기 같은 경우도 디핑 소나, 헬기 같은 경우 물속에 이제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고정익 헬기는 떠 있을 수 있으니까 디핑 소나라고 해서 물속에 소나를 집어넣어서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러거나 항공기의 소노브이, 그건 하나씩 떨어뜨려서 거기서 청취하는 음파를 기체에 송신하는 이런 장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수함을 탐지를 할 수 있다. 기술도 많이 발달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그 넓은 바다에서 그 소리를 듣는다고 찾을 수가 있겠어요? 잠수함이 어디에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탐색을 하면 찾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는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잠수함이 수상함정을 잠수함이 따라가요. 이런 경우는 근접해 있으니까 따라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매복해 있거나 수상함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잠복해 있거나 이럴 때는 찾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뭐 잠수함끼리 뭐 어뢰 쏘고 막 도망가고 막 이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은 그건 영화일 뿐이다. 역사상 잠수함끼리 교전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잠수함은 물속에 들어가 못 찾는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냉전 시대 때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왜냐면 핵단추를 갖고 있는 누구죠? 미국 대통령, 소련 서기장.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핵잠수함 함장이라고 그랬어요. 왜냐? 핵탄두를 싣고 물속에 들어가면 안 나오니까 핵탄두가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잖아요. 이론적으로 못 잡잖아요. 잠수함이 이렇게 무서운 무기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잠수함이 물속에 숨어서 엔진 끄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으면 찾을 수가 없으니까 지나가는 배들이 잠수함의 먹잇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대함 미사일이나 함대함 미사일, 하푼 같은 거 있죠.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이 미사일은 배가 맞아도 구축함들이 한 방 맞아서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아요. 제대로 맞지 않는 한. 그러나 어뢰는 한 방 맞으면 거대한 구축함도 한 번에 불능화됩니다. 항공모함도 한 방 제대로 맞으면 불능화될 수 있어요. 가슴 아픈 얘기지만 우리 천안함 PCC 두 개로 쪼개졌잖아요. 반쪽으로. 어뢰 때문에. 그러니까 어뢰는 한 방이 필살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방에 끝내주는 거거든요. 잠수함은 어마어마한 무기죠. 잠복해 있으면 아무도 못 찾고 어뢰 한 방으로 거대한 함정 자체가 무력화되거나 침몰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잠수함은 재래식 무기지만 비대칭 전력, 전략 무기로 취급을 합니다. 그게 잠수함 전력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핵무기가 나오기까지는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핵무기가 나오면서 또 핵 추진 기관이 나오면서 잠수함은 재래식에서 냉전기 때 이제 핵추진 잠수함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략 원잠, 하나는 공격 원잠이라고 합니다. SSN이 바로 이제 공격 원잠이거든요. 이건 뭐냐? 헌터킬러예요. 전통적인 잠수함인데 추진만 핵추진인 거예요. 핵무기는 없죠. 핵추진을 하게 되면 잠수함이 물속에서 재래식 잠수함은 뭐 며칠 만에 한 번씩 올라와서 스노클링을 통해서 엔진을 돌려서 축전을 해서 물속에서는 전기로 스크류를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잠수함은 디젤 일렉트로, 그러니까 디젤 엔진을 돌려서 축전을 하고 물속에 들어가서는 전기로 가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방전되면 바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핵추진 같은 경우는 공기가 필요 없기 때문에 물속에서 이론적으로 5년, 10년, 20년까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핵추진의 무서운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래식 잠수함의 엔진을 핵추진으로 바꿨어요. 그럼 물속에서 오랫동안 자망할 수 있겠죠. 안 나오고. 언제 먹을 거 떨어질 때까지 안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공격 원잠이에요. 무기는 어뢰죠. 아니면은 이제 순항 미사일이라든지 수중 발사. 그걸 SLCM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게 공격 원잠이에요. 잠수함의 기본적인 목표. 그러니까 적 잠수함이나 적 수상함을 잡는. 그러나 추진 기관만 핵인. 이게 이제 공격 원잠이에요. 그럼 전략 원잠 뭐냐? SSBN. 여기다가 핵탄두를 실는 거예요. SLBM. 그러니까 원자력 잠수함 안에, 추진 잠수함 안에 핵무기를 실은 거죠. 탄도미사일을. 이게 이제 미국의 오하이오급이거든요. 영국의 벵가드급이라든지 러시아의 보레이급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잠수함은 두 개로 나눠지죠. 헌터킬러 기능, 적 수상함이나 잠수함을 잡는 공격 원잠, 전략 원잠. 물론 디젤 잠수함도 그대로 있죠. 헌터킬러 개념에. 자, 이 개념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개발한 게 이제 바로 장보고 3, 3,000톤급대의 잠수함인데, 3,000톤급 잠수함은 이제 대형이죠. 근데 이제 그걸 중잠수함이라고 그래요. 무거울 중자, 중잠수함. 여기에 SLBM 발사관을 집어넣은 거예요. 핵무기는 없죠. 핵무기는 없는데 일반적인 재래식 잠수함에 SLBM 발사관을 6개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건 뭐냐? 재래식 추진이지만
전략 원잠의 성격을 띈 거예요. 뭐냐, 물속에 숨어 있으면서 SLBM 6발을 달고 있으니까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는 6발을 평양은 맞게 되는 거죠. 만약 우리를 건들게 되면. 이게 한국형 잠수함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재래식 잠수함에 SLBM 수직 발사관을 집어넣은 거는 장보고 3가 유일합니다. 배치1이. 여기 6발 들어가요. 배치2는 장형실함으로 가면은 이게 SLBM 발사관 10발이거든요. 그러면은 잠수함 하나에 SLBM 탄도미사일이 10발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동해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깊고 또 북쪽의 한류와 남쪽에서 올라오는 난류가 섞이기 때문에 그러면 엄청난 수계 물덩어리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잠수함의 천국이에요. 수심이 깊고 소음이 많기 때문에 잠수함 탐지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만일에 동해에 장보고 3 장형실함 같은 게 3척이 있다. 그럼 무려 30발의 탄도미사일을 실은 잠수함이 동해에 숨어 있는 거거든요. 북한을 못 찾는 거죠. 그럼 그 30발이 어떻게 되죠? 한 발당 원샷 원킬. 하나의 목표물들을 타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잠수함을 가지고 있게 되면 전통적으로 적 수상함들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재래식 잠수함으로서 전략적 억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잠수함 이동을 하면 북한만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 인근이나 일본 인근에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잠수함 전력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같은 전략 원잠, 핵 추진이면서 핵탄도 탑재 미사일을 실은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재래식 추진이지만 탄도미사일하고는 전략적 토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억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고 주변국도 한국을 무시 못하죠. 왜냐? 핵탄도는 아니지만 언제 어디서든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잠수함 전력은 재래식이지만 전략적 억제 능력을 가지는 아주 특이한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국제사회에서 한국형 독침 전력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일단 한국은 독침 전력을 확보를 하고 이미. 그러나 결국 북핵이라고 하는 첫 번째 과제, 두 번째 주변 강대국, 한국이 아무리 국방력을 강화해도 주변국을 능가하기 쉽지 않아요. 왜? 중국, 러시아, 일본이잖아요. 경제력이나 인구나. 그렇다고 보면 한국형 독침 전력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국과 싸워서 주변국가를 이기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주변국이 우리를 건드렸을 때 주변국도 성치 못한다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자나 호랑이, 맹수들이 표범이 고슴도치나 호저는 안 건드리거든요. 작지만 왜? 건드릴 수 있지만 자기들이 바늘에 찔리고 잘못하면 자기들 죽을 수 있으니까. 호저가 고슴도치가 호랑이 사자를 이기지 못하지만 만일에 건드렸을 때는 호랑이 사자도 가공하려면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독침 전력이거든요. 이걸 계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무 계열의 탄도미사일 전력, 그 다음에 지금 SLBM 전력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고 또 지금 핵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 재래식 잠수함만 가지고도 전략적 능력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 여기에 핵추진까지 가지게 되면 한국의 전략적 억제 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되거든요. 또 하나는 한국 해병이 준사군 체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현재 해병대는 소속은 해군이고 지금 지휘는 지상작전사령부, 그러니까 지상군의 지휘를 받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게 독립된 작전 능력을 갖추는 준사군 체제로 확정이 됐죠. 전환이. 그럼 28,000명에 해당하는 한국 해병도 사실 막강한 독침 전력이 될 수 있다.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가진 3위 규모의 해병 전력은 막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병의 전략적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은 이번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잡아갈 때도 항모 전단도 갔지만 상륙 전단도 같이 갔거든요. 미국은 이제 아메리카급이나 와스크급 4만 5천 톤급 사실 한국모함이죠. 상륙 전단을 운영을 하거든요. 7개를 운영을 합니다. 우리도 이제 독도함, 마라도함이 있어서 대대급 병력을 이제 수용을 할 수 있지만 한국 해병의 전략적 기동성을 더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초수평선 상륙 작전을 위한 여러 가지 지금 해병 초수평선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장비들이 갖춰지고 있지만 더 많은 전략적 유연성,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비들을 추가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오스프리나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틸트로터기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까지 확보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북한에 대한 어떤, 왜냐하면 한국 해병 전력이 어디로든 상륙할 수 있다라는 공포감을 주게 되면 북한의 많은 인민군 병력들이 동서해안에서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대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개 해병 전력만 있어도, 사단만 있어도 몇 개의 사단을
북한을 동해안에 묶어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해병의 기동성이 강화되면 주변에 어떤 사태도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주변국하게도 무시 못할 전략적 억지력이 되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는 제가 일부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억지력, 북핵에 대한 억지력, 그 다음에 주변국이 건드릴 수 없을 정도의, 감히 건드리기 어려울 정도의 독침 전력들, 이것들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한국형 국방전력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나아갈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안녕하세요. 떠먹이 되는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으로 있고요. 유튜브 조한범 TV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또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북한 정세, 세계 정세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제 식견을 모아서 이 무국화 시대라는 책을 이번에 집필을 했습니다. 지금 다극화 그러지만 다극화를 넘어서 무질서의 세계가 도래하고 있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혼돈의 안보의 혼돈의 시대, 여기저기 전쟁이죠. 경제의 혼돈의 시대, 트럼피즘이 많아지고 있죠. 여기저기 또 민주주의 위기입니다. 이 극단적인 파퓰리스트들, 스트롱맨들의 시대, 이 시대를 진단하는 책이 이제 무국화 시대고요. 이 무국화 시대에 대한 진단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거든요. 이 혼돈의 무국화 시대는 이제 입구에 들어섰다. 무국화의 뉴노멀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시기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그러한 틈새를 노릴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고 또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인류가 살기 시작한 이래 저는 최전성기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주변의 열강들이 강했을 때 우린 편치 않았거든요. 지금 주변의 열강들은 제가 보기엔 다들 무국화 시대의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강점으로 한반도 우리의 새로운 르네상스를 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게 무국화 시대의 집필의 제 의도고요. 또 이 책을 보시면 이 무국화 시대에 대한 진단과 또 우리의 강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힌트 내지 단서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무국화 시대에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